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송혜교 씨가 홍 기자님 굉장히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 벌써 이제 12번째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번에 한 거는 그 교토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도쿄에 이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주로 일본 그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오지 말고 그 교토에도 우리 역사 관련 유적지가 있다. 그런 데를 가보자라는 거를 이제 이제 역사 이제 바로 알리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만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뭐 미국의 그 LA 그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의 임시청사 이런 데다가 이걸 만들어서 그 박물관에다가 그 비치하기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 박물관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비치가 중국에도 가능했는데. 그 박물관에다가 한글 이제 안내서를 놨는데 요번엔 안 돼라고 하니까 일반부를 만들어서 민박집, 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이제 묵는 숙박하는 민박집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역사 관련 그 유적지를 가보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3.1절에는 도쿄에다 했었어요. 도쿄 민박집에 했었고. 처음이 아니군요. 네네. 요번에 또 교토인데 다음에는 이제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토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 도쿄로 입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교련 훈련, 군사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탄압을 받으면서 교토대학으로 전학을 가거든요. 그거 다시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동주 시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제 가자 하라고 했고 또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판도 이번에 배포를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일본 시민들 중에도 국민들 중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관련 역사 유적지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참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제작비 전액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참 웃긴 게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거기에는 못 놓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보면 저 나가사키 원폭 피해 박물관도 가봤거든요. 몇 시간 동안 한국 피해가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봤는데 한 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은 자기네들 죄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네만 핵 피해를 이렇게 봤다.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봤다는 자기네들 책 읽다가 죽은 그대로 죽은 뭐 그 일본의 소녀들 뭐 그런 사진 뭐 자기네들에게 처참한 것만 하지 한국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제가 뭐 눈이 어두워서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시간을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럼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송혜교 씨가 참 대단한 게 그런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를 번역한 거를 이렇게 안내한 거죠. 지금 이번에 한 것도 그 담바 망간이라는 데인데 일본 교토의 그 망간 그 광산 그게 굉장히 그 처참하대요. 그 이번에 그 군함도 이상으로 그 망간을 캐는 광산 처참한데 그거를 거기에 징용 갔던 분이 그거를 그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 기념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아들한테도 넘어가고 아들이 그걸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435명이 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다시 2012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번역본을 송혜교 씨가 기증해서 그런 데도 좀 안내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저도 이런 거를 송혜교 씨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한 게 일본 가면 놀러 갈 때만 다녔지 저런 데를 우리는 교토 가봐도 저런 게 있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관광 안내하면 뭐 쇼핑하러 가고 뭐 무슨 뭐 세라믹 칼 사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다 이거 하고로 그리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 뭐 성곽 같은 데 가서 사진이나 찍기 바빴지. 우리 바로 한 세대 후에 어른들이 징용 가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 당하고 고생하고 저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이라 됐는가 말이죠. 그래서 송혜교 씨 저런 선행이 굉장히 돈도 소중하지만 돈의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애국하고 이어지니까 맞습니다. 참 훌륭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송혜교 씨의 행동도 정말 훌륭하고 좋지만 이게 팬들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송혜교 씨 팬들도 송혜교 씨를 본받아서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그게 역사박물관에 또 만부를 기증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 상행 하요처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위에 사람이 선행을 하니까 팬들도 따라서 이게 선행을 하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단재 신초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게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송혜교 씨의 선행
그다음에 이걸 따라 팬들까지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혜교 씨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뭐 기부인데 보통 돈을 기부하고 알아서 좋은 것에 써주세요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셀럽들의 그렇죠. 행동인데 송혜교 씨는 특정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특히 해외에,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뭐 과거 같으면 뭐 항일 어떤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역사를 바로 잡아보자. 한일 관계가 지금 왜곡돼 있다. 그런 대목에서 누가 일본에 가서 직접 돈을 들여서 한국어 안내 또는 일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번역 안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사각지대를 잘 잡아서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와 파트너를 이뤄서 지금 이제 도쿄, 동경했고요. 지금 오사카, 교토 굉장히 여기도 유적지대인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러시아로 날아가서 블라디보스톡도 할 것이다. 그럼 만주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상해, 하얼빈 이런 데도 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송혜교 씨의 브랜드로 또 송혜교 씨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해외 한류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 민간 단체가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했어요. 이거보다 저는 훨씬 주목 효과가 높을 거로 보거든요. 외국인한테도요. 그러니까 자신의 셀럽으로서의 또 유명인, 연예인으로서의 이름까지 걸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아낼 수 있는데 돈만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도 걸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청각이라는 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건데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9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99간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99칸의 대지주, 엄청난 부자인데 독립운동을 지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제가 철기를 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안동하면은 그 유성룡, 서해 유성룡 선생의 하회마을 생각하고 뭐 도산서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예를 했어요. 임청각이라고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 99칸 고성 이씨의 그 종갓집이래요. 근데 이제 일제가 한 집안에 독립투사가 자꾸 나오니까 뭐 9명인가가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경부 철도를 하면서 그 99칸을 가로질러서 그 어떻게 보면 집을 부숴버린 거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철기를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손 손자까지 여태까지 못 살았는데 이분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가 뭐 과원에서 기숙할 정도로 못 살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손자 손녀까지 잘 살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배려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 신흥무관학교라고 저분이 안동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그 신흥무관학교 그 북한도 가서 세우잖아요. 그게 세운 게 저 이회영 부통령, 그 이종걸 국회의원 그 할아버지, 그렇죠. 그 할아버지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걸 국회의원도 그것도 이회영 그것도 형제 6명이 어떻게 보면 하는 형제는 굶어 죽고 하는 형제는 고문 받다 죽고 그 당시에 돈이 수천억을 팔아가지고 그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서 신흥무관학교 나온 사람이 김좌진, 뭐 청산리,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거를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의 그 위협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잊혀진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안동을 가서 그 집을 또 방문했어요. 이번에 경축사에서 굉장히 기억이 나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그분의 이상용 선생의 또 아들뻘인 이보영 선생이 제1은행장하고 했던 분이 그 돈을 그 국가에 또 임청각을 헌납하고 또 그분의 또 손자가 또 저 이서진 씨죠. 배우 이서진 씨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8.15 경축사가 굉장히 관심을 끌죠. 저도 목욕탕에서 이서진 씨 몇 번 봤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인사를 더 좀 공손하게 할 걸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임청각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왔는데 오늘 이서진 씨가 올라온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족보는 잘 모르겠으나 일가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일가 정도가 아니라 직계입니다. 직계. 그러니까 이상년 선생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서진 씨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서울은행장, 제1은행장 지냈던 이보영 선생이고 그리고 그 이제 이서진 씨 아버지가 이보영 선생의 아들인데 그 신용금고 이사장 또 지냈던 분이고 그 이제 말하자면 4대째가 이서진 씨예요. 그러니까 4대째. 네, 완전히 이제 직계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상영 선생의 이제 말하자면 손주 손녀면은 바로 그 이서진 씨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때예요. 그때에 그 이제 말하자면 고아원 생활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이제 말하자면 가족들이 노력을 해서 다 할아버지도 금융인이 되고 아버지도 금융인이 되고 형도 사실 금융인이었고 이서진 씨도 탤런트로 배우로 데뷔하기 전까지 또 그런 펀드 그런 회사의 또 상무로 투자 운영 회사의 상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금융인 3대를 이제 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다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잘 일가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을 일으킨 거고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이 임청각을 다시 사들여서 이걸 국가에 이제 헌납을 했던 거죠. 사서 다시 헌납을 네, 사서 헌납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요소의 그 징을 박았잖아요. 국가의 기운을 막는다고. 이 집도 한 9명의 그 이제 독립투사를 내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반 딱 잘라서 철로를 냈던 거잖아요. 이때 이거를 이 이상년 선생이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흥무관학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아원까지 있었고 했지만 또 이렇게 자손들이 이거를 다시 사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참 이제 굉장히 밝았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서진 씨 할아버지 확실한 거는 거의 금융계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자산이 뭐 많았을 그리고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지만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 또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대부이면서 재계와도 이제 또 인맥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관계예요. 보니까 이게 참 그래도 좋아 보이는 게 대통령이 언급할 때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였죠. 반대로 친일 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해방대구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암암리에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가 바로잡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보훈을 제대로 하겠다. 여기에 이제 예로 지금 임청각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서진 씨의 집안은 그래도 자수성가로 집안을 다시 일으킨 그런 경우인데 또 세간에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서진 씨가 워낙 좀 유복해 보이고 뉴욕대 경영학과에 유학을 다녀왔고 미국 유학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집안이 재벌가라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재벌가의 사돈인 것은 맞으나 이서진 씨의 집안 자체가 재벌은 아니고 그래도 금융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하면 알고 보니까 더 영광스러워요. 독립운동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그분에게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모든 가능한 독립운동 방법을 다 하신 분이에요. 이 말이 독립운동이 무장투쟁도 있고 애국개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에게 의병부터 그다음에 그 유학자이기 때문에 애국개몽운동 그다음에 만주의 무장독립투쟁 모든 가능한 운동을 다 하신 분이고 나이 50에 만주로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분하고 같이 신흥문학교 세운 분이 이회영. 그분이 그때 다 팔고 간 돈이 40만 양입니다. 그게 지금 한 6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게 금매로 워낙 몰래 하다 보니까 40만 양이고 아마 제대로 팔아서 이게 저는 거의 몇 천억 넘다 보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밥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어렵게 살았거든요. 딱 이게 두 분을 보면 정말 이게 독립운동 한 분은 3대가 고생하고 친일파는 이게 3대가 흥한다는 그 대통령의 말이 딱 맞는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서진 씨도 그냥 그 증조부에 어떤 후광만 입은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보면 헤비타트 운동 굉장히 예전부터 해서 이 집짓기,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짓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뭐 보신각 타종에 나가서 12명의 한 명으로 유일한 연예인으로 2008년에 타종도 하고 뭐 지난해는 현충일 때 추모 헌시도 낭송했지만 이런 거보다 또 평상시에 그런 뭐 헤비타트 운동에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운 그 뭐 소아암 환자라든가 이런 돕기 이런 것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증조부부터 계속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집안의 전통처럼 부끄럽지 않은 증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서진 씨가 현충일에서 추념 시를 낭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여 불멸이시여 사무치게 그리운 조국의 충원이시여 당신께서 눈물로 지킨 강산 거기에 계곡물이 귀를 열고 산천초목도 모두 기지개를 켜는데 들리시나요? 해마다 6월이 오면 무너진 꿈 그 위에 그래도 다리를 놓아봅니다. 네. 활동도 뭐 활발히 하고 굉장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홍정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살충제 계란 때문에요. 식재료에 대한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매번 반찬에 이제 달걀 위주로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불안하죠. 식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때는. 나는 가는 거리면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8월 6일 날 약을 뿌렸다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공급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8월 7일 이후에 공급된 그런 잔량에 대해서는 필수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농장주분들도 노인분들이 아유 막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되게 바란 거예요. 그냥 진짜 산길로만 오셨는데 허리를 치면서 이제 약함 들어가는 건데 계속 주변에 치면서 바람에 이제 날려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뭐라고. 정부가 이 시간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오늘 지금까지 조사로 보면은 일단 농장은 7개, 그리고 16만 개, 최소 16만 개나 유통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토머스 프리드만이 쓴 책,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세계가 평평하게 돼서 금방 전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7월 19일 날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나올 때만 해도 우리는 남은 나라 일로 여겼거든요. 그랬죠. 그게 돌고 돌아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가서 그 독일, 프랑스, 유럽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남은이 지구 반대편이라 남의일인 줄 알았는데 지난 14일 날 친환경 산란계 농장 대상 검사하니까 그 잔류 정기 검사에서 저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7군데가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이쪽에만, 남양주 이쪽에만 나왔는데 이제는 강원도 철원, 또 전북 순천, 충남 천안, 전남 나주 이렇게 7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여기 나온 것 중에 또 충격적인 게 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농장에서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 가도 보면 친환경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은 워낙 좀 저렴하니까 이거라도 좀 좋은 거 먹자고 해서 주부들이 친환경 붙은 걸 많이 먹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충제 계란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참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할 수는 없는데 0809는 이제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가 이제 농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된 계란들은 확인해 보시고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해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실 이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08이 이제 있는 달걀들을 구매해서 먹어왔고요. 뭐 뒤에 뭐 말이라든가 LSH 처음에 문제가 된 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공포심이 일었던 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국정감사 생각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3년 동안 한 번도 잔류 농약 검사를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난해 또 요번 6월에 이제 검사를 하고는 식약처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달걀 깨끗하다라고 해서 사실 믿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8월에 정말 더위로 진드기가 기승할 때가 아니라
6월에 너무 빨리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무슨 3,000건 검사했다고 그랬더니 요번에 알고 보니까 60건 검사했대요. 예. 전국에 60건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에이 그래도 친환경이면 좀 낫겠지 하고 샀었는데 요번에도 사실 요 친환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친환경 이 산란계 농장을 검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친환경 그 달걀이 아닌 달걀들은 지금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문제가 된 데에서는 이제 이 남양주곳이 이제 포천에 있는 동물농장에서 지난 6일에 이 살충제를 샀다. 기존의 친환경 살충제로는 진드기가 죽질 않아서 이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호소를 해서 강한 걸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마치 지난 6일 이전에 나온 달걀은 다 안심해도 되느냐.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잔류 검사 안 했고 요번에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몇 군데 친환경 하다가 걸렸다고 하니까 예. 다행히 요번에는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좀 믿음이 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아니 그럼 예. 나는 이걸 한 달을 먹은 건가 몇 년을 먹은 건가 사실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농장 주인은 수의사에게 그 살충제를 가져오면서 수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기를 뿌렸다는 거. 제가 알기로 이게 수의사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 또 팩트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수의사한테 그렇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수의사한테 설령 그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거는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예. 바로 이게 그 무책임 정부와 무개념 농가가 만든 인재다. 사람이 만든 인재.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왜 무책임 정부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게 식품,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 있잖아요. 처벌이나 단속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게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2014년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유해식품 처벌 수위를 봤더니 예. 깜짝 놀란 게 벌금 599만 원입니다. 599만 원 벌금. 그렇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는 멜라민 분유 주범 2명을 사형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그 5년도 안 받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599만 원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게 건절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더 강한 단속, 예. 그다음에 엄한 처벌 예. 이게 있어야 이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강하게 하면은 농장주가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네. 이거를 뭐 예전에는 뭐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런 종류의 것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균이라든가 예. 여름철에 주로 발병하는 균 이런 것들은 냉동 굉장히 많이 얼리면 죽는 경우가 있고요. 예. 가열해서 끓이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만 하더라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열하면은 식용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금류만 살처분을 해왔는데 이것은 지금 화학물질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하든 얼리든 상관없이 잔류하고 있다가 몸 안에 축적되면 간이나 신장에 유해한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축적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독성이 강해서 조금 미량만 섭취해도 큰 탈이 나는 건 아닌데 지금 기준치가 이제 이 유해성에 동물에 대한 유해성의 100배 이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요. 0.01 육개에는 달걀에는 0.02 미리그램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유해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300만 미리그램 이상이 작용을 해야 인체에는 뭔가 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량이라 괜찮은데 지금 홍 기자님 말씀처럼 장기간 이것을 섭취하고 복용해 왔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 요구 맞아요. 저는 뭐냐면 4월에 이미 이 유해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문제 제기도 했고 예. 소비자 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다고 해요. 근데 4월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난 4월은 뭐 대선 기간이었고 탄핵 이후 국면이었고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왜 예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가? 예.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김영록 이제 농림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조치도 발표하고 매일 브리핑한다 그랬습니다. 예.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6시.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만은 앞으로 이 파장이 크지 않도록 또 그렇죠. 이후에는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일단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대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